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재무회계는 일단 외운 걸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그것 빼놓고는 특별히 추가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전산회계하고 전산세무의 차이점은 내용은 똑같은데 조금 더 안에 있는 걸 물어보면 세무 문제가 되는 거고, 겉에 테두리 위주로 물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산 회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 뒤에 저희 기출문제 안 푼 거 있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풀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그러면 제가 저희 그때 그거 설치했잖아요. at.co.kr인가? 여기 홈페이지 가서 그거 설치하면은 교재 뒤에 있는 거 다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재 다 풀었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이거 보내드렸잖아요. 뭐 보내드렸었냐면 기출문제. 여기 안에 기출문제 많죠. 여기에 있는 거 푸셔도 돼요. 회사 코드는 요거 설치하면 돼요. 텍스. 그래서 기출문제 푸실 때,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는 교재 안에 그 코드 번호 있잖아요. 실무시험마다. 그거 넣으시면 되고, 여기 각 횟수 들어가시면, 여기 폴더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는 여기 전산회계 1급이라고 있어요.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요 안에 요게 수험 번호고 요게 감독관 확인 번호예요. 요걸로 넣으시면 되고요. 혹시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 없으면 설치는 이렇게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무조건 수험 번호하고 뭐 나와요? 감독관 번호 나와요. 그래서 해보시고 안 되시면은 꼭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또 별도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 세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 그 전산 세무인데, 전산회계하고 전산세무하고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산회계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론 15문제. 요건 똑같아요. 세무도. 이론 15문제 똑같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은 기초정보관리, 그 다음에 일반전표, 그 다음에 메인 매출전표, 그 다음 수정, 결산, 조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산세무 2급은 실기 때 바로 일반전표 나와요. 기초정보관리 없어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전표 나오고 그 다음에 저거 나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결산 나오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관련된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산회계 1급 때 기초정보관리 있었죠. 뭐 거래처 넣고 하던 거 그런 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 문제 안 나와요. 고치던 거 있었죠. 그리고 조회 있었잖아요. 뭐 메인 매출장 가고 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찾는 거 이런 것들은 전산회계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는 일반 전표 바로 나오고 메인 매출 전표 나오고 저희가 주 타겟으로 잡을 건 요쪽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원천징수. 그렇다고 해서 딴 걸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딴 것보다 조금 더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 근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시험이니까. 거기에다 세무가 좀 더 위에 급수예요. 회계보다는.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재무회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누구 보여주는 거요? 남 보여주는 거.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뭐냐 질적 특성에 몇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있었죠. 믿어야 된다. 무슨 성이요? 신뢰성.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써라. 네, 목적 적합성.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신뢰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다음에 재무제표에 뭐뭐뭐 있었어요. 재무상태표. 잠시만요. 눌렀구나.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로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 다음에 우리 자산은 크게 1년 안에 유동, 1년 넘으면 비유동. 요거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요걸 나누는 기준은 판매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당좌자산에서 1번,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4가지가 있어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인데, 요런 거 종류 물어볼 때는 저기 들어가시면 돼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거기에서 뭐 컨트롤 F 있었죠? 그거 활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좌자산에서 1번 타자가 뭐였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2가지 있었죠.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다음에 어음할인이나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2가지 있어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매입 채무는요, 외상매입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못 받을 거 준비하는 거 대손 충당금.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과 관련 없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팔려고 갖고 있는 거 재고자산.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수량결정 방법의 계속 기록법, 실지재고 조사법, 혼합법. 단가는 개별, 선입선출, 후입선출, 가중평균법의 이동평균하고 총평균. 물가 뭐 할 때요?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손실. 세무에서 감모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저쪽에 나와요. 결산분계로. 그래서 정상적하고 뭐요?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 매출 원가에다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해도 된다. 비정상적일 땐 영업에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요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게 요거예요.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손실. 세무 때 아주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한 3-4번 정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저가법 쓰고 어디서 회계 처리해요? 매출 원가 쪽에서. 그 다음에 볼 게 됐고, 비유동자산에서 이제 투자자산 있고 유형자산 있고 무형자산 있고 기타 비유동자산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투자자산에서는 투자부동산하고 매도가능증권, 요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서는 일단 요건 외우진 않았는데 요거 종종 출제됐었죠. 전산회계 때에도.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처리요?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유리창 뭐요? 교체. 그래서 얘는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보실게 우리 외운 거는 감가상각 관련된 거였어요. 정액법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연수. 그 다음에 이중 체감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되셨죠? 다음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한다. 그래서 유상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무상은 공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쓴다고요?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쓰고요.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영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다음에 됐고 부채는 1년 안에 유동, 1년 넘으면 비유동.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유동부채에서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었죠.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는 1년 넘는 거죠. 여기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부채가 될 때.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에서는 사채하고 퇴직연금 관련된 거, 퇴직금. 그래서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하는데 무슨 법이요? 유효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두 가지 있어요.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요 퇴직급여.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었죠. 그 다음에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야?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몇 분의 몇 가지?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꼭 순서로 외워야 되는 거 있었죠. 결손금, 처리 순서. 그래서 임의 적립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한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한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 재무회계는 끝나요. 요건 교재에 없어요. 뭐 추가할 거냐면은요, 여기에는 없어서 이 교재가 넣어놨다가 뺐더라고요. 작년부터. 요거는 뭐 종이에다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여기까지는 지워버릴 건데 여기까지는 다 했었던 거잖아요. 기존에. 그 다음에 프린트에다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변경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변경. 요거는 회계 때는 한 번인가 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모두 정답 처리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범위 바뀌라. 그러니까 전산회계 때는 못 내요. 언제만 낼 수 있어요? 전산 세무 때. 그래서 변경이 뭐 하는 거죠? 예, 바꾸는 거, 고치는 거예요. 예. 근데 변경 말고 수정도 있어요. 예, 근데 요건 안 외울 거예요. 왜냐면 변경 외우면 수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변경과 수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변경은 원래 쓰던 게 있는데 더 좋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법에서 바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를 맞는 방법인데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거를 변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변경의 뜻은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수정 또는 이제 오류라고 나와요.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오류는 잘못된 거를 맞는 방법으로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변경은 맞는 방법에서 맞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입선출법을 쓰다가 후입선출법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명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맞던 거니까. 근데 완전히 틀리던 거를 맞는 걸로 고치는 건 뭐라 그래요?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류 나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변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줄 외워야 돼요. 내일 쪽 지시면 볼 겁니다. 요 두 줄. 네. 정책의 변경하고 뭐의 변경이요? 추정의 변경.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 여의도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법 바꾸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책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법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제외예요. 그 다음에 얘네는 소급법을 써요. 그리고 추정은 뭐 대손이나 감가 관련된 거고요. 얘네는 전진법. 일단 적으세요. 부연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법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드는 거라고요? 법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이 바뀌면 정책의 변경인데 감가상각 방법은 제외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기 보시면 추정이라고 있으시죠. 추정은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못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예상하는 거고 감가라는 게 가격이 뭐 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근데 얼마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얘네는 제외예요. 정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급법이라고 써있죠. 이 소급이라는 말이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요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소급 얘기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요.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세 글자가 있잖아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를 제대로 못했죠. 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만 혜택 받으면 원래 안 되긴 해요.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긴 해야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뺏기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다 빼고 요즘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죠. 근데 거기에서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 두 글자가 나와요. 소급해서 적용해달라. 요런 글씨들도 나와요. 이 소급이 뭐냐면은요, 예전 것까지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손해본 것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소급해달라. 그러면 작년 것까지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급의 뜻은 지금 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예전 것까지 다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소급 적용이 5년까지 된대. 그러면 5년 전 것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급 그러면은 과거 것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은 만약에 선입선출법으로 소급한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다시 다 해야 돼요. 만약에 5년 소급이면 몇 년치를 해야 돼요? 5년치. 그래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작년 것까지 소급 적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에도 어쨌든 장사가 잘 되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치면 또 그렇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그냥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욕은 하는데도 입장 차예요. 맞죠?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야. 그러면은 옛날 것까지 받을 수 있대. 그럼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급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소급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돈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랬더니 누가 댓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댓글에 지들 장사 잘 될 때는 세금 많이 내려고 그랬나? 안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 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 똑같아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남 탓. 그거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시험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해서 붙은 거예요. 떨어지면 제 욕을 하십시오. 네. 왜냐면 누구 탓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도 뭔가가 잘 됐어. 그러면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야. 뭔가가 안 됐어. 그러면 남 탓할 사람을 하나를 찾아요. 네. 그래도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정부죠. 그래서 정부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극 그러면은 옛날 것도 뭐 한다?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라는 게 예상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얼마 못 받을 거냐.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얼마 떨어졌냐.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명 추정이라고 하고 전진법인데 전진법은 소급법하고 반대예요. 소급법은 옛날 것까지 적용하는 거고 전진은 뒤에는 쳐다보지 말자. 지금부터 적용하자. 이게 무슨 법이에요? 전진법이에요. 그래서 소급은 과거 것도 신경 쓰는 거고 전진은 올해 거부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앞만 보고 가자. 옛날 건 신경 쓰지 말자. 그게 무슨 법이에요? 전진법입니다. 근데 다 장단점은 있어요. 전진법은 옛날 걸 안 고치니까 편하긴 한데 이게 옛날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옛날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옛날 거랑 지금 거랑 하는 방식이 뭐 하니까요? 틀리니까. 그 다음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옛날 거를 신경 쓰니까 불편하기는 한데 장점은 뭐냐면 과거 거랑 지금 거랑 똑같은 방법이니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빛이 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어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요즘 제일 무서운 거는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그 한강. 네. 그 대학생, 의과 대학인가? 있었잖아요. 맞죠? 의과 대학생? 네. 죽었잖아요. 관심이 없으세요? 뉴스는 보십시오, 그래도.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왠지 사람들 지금 느낌에는 친구가 그러지 않았을까.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다가 그 친구가 이 죽은 친구의 핸드폰을 들고 뭐 갔다라는 등 막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무서운 시대 같아요. 아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계시는 아가씨는 이제 통금 8시로 해버리려고요. 크면. 네. 지금이야 애기니까 통금 없지만 크면 이제 8시로. 일 끝나면 바로 들어와야죠. 어딜 돌아다녀. 세상이 이런데. 그래도 요거 2줄 추가하면은 실질적으로 재무 얘기는 끝이에요. 교재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그래도 교재 보실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뭐 할 거예요? 원가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원가 얘기는 누구 보여주려고요? 내부. 시험 쉽게 나오면 내부 외부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에게는 외부 정보 이용자, 원가에게는 내부 정보 이용자. 근데 이거는 주목적이고요. 원가에게도 외부로 보여주기는 해요. 안 보여준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무에게도 내부에서 보기는 해요. 근데 주된 목적은 재무에게는 안 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이고 원가에게는 내부에서 보는 게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외부에다가도 보여는 줍니다. 그 다음에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요?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제조, 경비.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2가지 있어요. 직접비하고 간접비. 그 다음에 원가 행태에는 변동비하고 고정비.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치료비 겁나 치과 못 가시는 분은 라이나 생명에 꼭 가입하십시오. 근데 저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것도 뭐 몇 개월 안에 몇 년 안에 다 있잖아요. 전 치과 보험은 없어요.
그리고 꼬맹이 애기였을 때부터 제가 맨날 한 얘기 있어요. 너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틀니는 해줘야 된다. 임플란트는 솔직히 부담되니까 그렇고 틀니라도 좀 해달라. 또 준변동비는 요게 나와요.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인데 전산회계와 전산세무의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전산회계는 여기가 더 많이 나와요. 전산세무는 얘네가 종종 나와요. 그렇다 그래서 회계랑 세무랑 뭐 완전히 틀린 게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나오는 비율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산회계가 요 위에가 90% 나오고 요 밑에가 10% 나와. 그러면 세무는 요 위에가 한 60, 70% 나오고 여기가 한 3, 4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뭐 문제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전산세무는 말이 많아요. 지문이 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내냐면 길면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제가 알기로 공인중개사 시험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한 문제당 500자인가 700자예요. 네. 그러니까 1, 2, 3, 4 다 읽는 데까지. 근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머리 쓰는 거예요. 길게 해갖고 헷갈리도록. 근데 저희 시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기본원가. 뭐 더하기 뭐요? 네, 직접 재료비. 네, 더하기 뭐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요, 네, 직접 노무비 더하기 뭐요?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T자. 결론은 뭐냐면 다시 다 외워 놓으세요. 쪽지 시험은 추가되는 것만 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있었어요? 제공품이 있었죠. 그래서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아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 있었죠. 재료비 공식 어떻게 돼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또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공품 완성되면 뭐 돼요? 제품 되죠. 그래서 제품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차변의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만들어지면 매출 원가 기말 제품. 다음에 노무비하고 제조 경비. 전월, 선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다음에 제공품 뭐요? 수량. 세무에는 제공품 수량이 잘 나와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다음에 보조부문 배부 방법.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직접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 원가 계산은요, 네, 싼 거, 저가.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그다음에 보실게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다음에 평균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다음에 선입 모여 선출법.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모여 당. 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원가 얘기. 네, 부가가치세부터는 교재 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몇 페이지 피시냐면은 238페이지. 네, 세무 교재예요. 세무. 238페이지.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요, 앞에 잠깐 봐주세요. 저번에 했었던 거 먼저 볼게요. 우리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있고, 아, 여기가 그게 아니구나. 여기 매출액, 매입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그 다음에 공장이 있고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봤을 때 공장에서 만약에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0%니까 얼마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도 1,000원에 얼마 주고 샀을 거예요? 100원 주고 샀겠죠. 1,000원에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는 1,500원에 넘겼다라고 볼게요. 얼마요? 1,500원. 그러면 여기는 150원. 그러면은 여기는 살 때 1,500원에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50원. 그 다음에 팔 때는 2,000원에 200원. 그러면 소비자도 2,000원에 얼마요? 200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볼 거고요.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매출세액에서 뭐요? 매입세액. 그 다음에 그래서 공장은 100원, 도매업자는 얼마요? 50원, 소매업자도 50원. 왜냐면 여기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뺀다고요? 매입세액. 요걸 가지고 이제 교재 보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이론 정의. 부가가치세는 이론상 부가가치를 무슨 대상으로요? 과세 대상.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유통 등의 사업활동에서 창출한 가치이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는 가산법과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밑에 있는 전단계 무슨 공제법을 써요? 세액공제법을 써요. 무슨 공제법이요? 세액공제법.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뭐냐면은요, 요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요 단계마다 세액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0원에서 아까 얼마 뺐죠? 100원. 200원에서 얼마 뺐어요? 50원. 요렇게 빼는 거를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거기 239페이지 특징부터 볼게요. 뭐요? 특징.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외우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처음부터 다시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간접세 맞고 무슨 세 아니에요? 직접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 공제법 맞고, 그 다음에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 뭐야?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의 특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예요. 무슨 소리라고요? 소비세. 근데 무슨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하시면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 다음에 간접세예요. 무슨 세예요? 간접세. 그래서 우리가 직접세가 있고 무슨 세가 있어요? 간접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그래서 왜 간접세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래서 간접세예요. 보시면은 여기 내야 될 게 100원 있죠? 공장에서. 그 다음에 도매업자 얼마 내야 돼요? 50. 소매업 얼마예요? 50.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2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200. 그래서 200을 소비자가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세의 뜻은 뭐냐면 이게 간접세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무슨 자라 그래요? 납세자.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무슨 자라 그래요? 담세자. 그래서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틀린 걸 간접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은 원래 사업자가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누가 낸다고요? 사업자. 근데 그 사업자한테 직접 내는 게 아니고 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간접세 보기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부가가치세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거 넣을 때 유류세 이런 거 내죠. 그것도 다 간접세예요. 왜냐면 기름 넣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류세도 있어요. 술값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간접세예요. 왜냐면 술 먹는 사람이 그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라고 해요. 그래서 부담하는 사람하고 국가에다 내는 사람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 거 보시면 간접세까지 받고 소비형 부가가치세.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소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면은 뭐 내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돈 벌어도 뭐 내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얘기 나오면 가끔씩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인터넷 뉴스나 세금 얘기 나오면 밑에 댓글들이 다 똑같아요. 뭐 많이 뜯어가네, 뭐 하네. 외국 가시면 더 뜯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좀 외국 가서 한 1년 정도 살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한국이 좋다라는 걸 알고 와야지. 맞죠? 그러니까 한국이 뭐 100% 좋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보다 세금 덜 떼요. 그럼 또 이런 얘기합니다. 뭐 외국 나가면 뭐 복지가 좋다는 등 복지가 좋긴 하죠. 그 대신 개인들이 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이게 100% 맞는 비율은 아닌데 한 2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낸다라고 보면 얼추 맞아요. 그럼 그럴걸요.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복지가 좋으니까 살긴 살죠. 그 대신 개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많지는 않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어때요?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오히려 잘 사는 나라에 거지가 더 많아요. 왜냐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대요. 요 금액을 넘기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그 금액 안 넘을 정도로만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리고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 나가면 내가 곧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고 저도 똑같아요. 지나가는데 외국인 지나가 그러면은 좋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 얘기 안 했어요? 호주에 있던 알던 동생 쫓겨나갖고 지금 캐나다가 있다고? 호주에 용접하러 갔는데 거기 사장이 그랬대잖아요. 너한테 월급 많이 줘야 되니까 니네 나라로 꺼져. 니네 나라로 가. 거기에다 다음 TV에도 나왔었어요. 다음에서 막 뉴스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래서 눌렀더니 내가 아는 놈이네. 걔 분명히 호주가 있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호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호주 가갖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애가 있다.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 취업률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서 취업해라 이런 거 특집으로 해갖고 외국 나가서 몇 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한국 들어왔다니까요.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사장이 가라 그랬다고. 그리고 왔다가 형 저는 캐나다 갈 거예요. 그러더니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캐나다 갔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 못해요. 외국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저도 듣고 부럽긴 했는데 9시인가 10시에 출근해서 4시인가 끝난대요. 용접하는데. 근데 한 500 정도 번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 와서 밤 새도록 일해도 제가 알기로는 300은 넘을 건데 400은 안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다가 일하는 시간은 훨씬 더 길고 막 11시간, 12시간 이렇게 일해야 300 조금 더 받고. 그 다음에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좀 입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갖고 자기는 한국에서 일 안 할 거라고 그랬고 벌어놓은 거 갖고 좀 놀다가 캐나다 갈 거라고 그러더니 캐나다 갔어요. 뭐 가끔씩 통화는 안 하고 카카오톡이나 뭐 그런 쪽에 이제 올려져 있는 사진 보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 다음에 소비지구 과세원칙은 요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무슨 율이요? 영세율.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는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래서 영세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는 세금 내지 말고 어디에다가만 세금 내자? 소비되는 나라에다가만 세금을 납부하자. 그래서 무슨 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래서 요게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영세율이랑. 그 다음에 240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 쉽게요. 다단계 거래세.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각 단계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요 세금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거래세라 그래요? 다단계 거래세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 요거는 필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에 거기 몇 페이지냐? 240페이지 총칙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